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밤하늘 아래 고요한 산등성이에서 천년도 넘은 돌무덤 위로 이상한 빛이 스며들고 있었거든요. 달빛도 아니고 별빛도 아닌 마치 땅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듯한 은은한 광채였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그 새벽, 저는 무덤 주변을 조심스럽게 걸어보았어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흙이 부스럭거리는 소리만 들렸는데 갑자기 발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손전등을 비춰보니 오래된 돌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 표면에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문양들이 빼곡히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름 돋는 건 그 다음이었어요. 제가 열흘 전 연구실에서 발견한 고대 문서의 그림과 그 돌판의 문양이 정확히 일치했던 겁니다. 잠시만요. 영상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코엔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인류학과에서 유대 디아스포라의 이동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15년간 추적해온 놀라운 발견에 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의 길이 서쪽으로 향했다고 믿을 때 저는 정반대 방향에서 충격적인 증거를 발견했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들의 여정이 실크로드를 타고 흘러가던 그 끝에서 말이죠. 성경도 기록하지 못한 동쪽의 종착지, 바로 한반도에서 히브리식 제사,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칠성 신앙과 하늘 숭배, 그리고 신과 인간을 잇는 제사 의식들이 이토록 닮아있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요? 오늘 저와 함께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풀어보시겠습니다. 저는 뉴욕 브루클린에서 태어나 자란 정통 유대인 가정의 아들입니다.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디아스포라 이야기들을 들으며 자랐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 살게 되었는지, 그 긴 여정 속에서 어떤 흔적들을 남겼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평생의 연구 주제가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박사과정을 마친 후 지금까지 20년 넘게 유대인의 이동 경로를 추적해왔어요. 주로 유럽과 중동, 북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연구해왔는데 솔직히 아시아 지역, 특히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우리와는 너무 다른 문화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유대교와는 전혀 접점이 없을 것이라는 선입견을 갖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게 될 줄은 그때만 해도 몰랐습니다. 2019년 봄,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둔왕에서 발견된 고문서들을 조사하던 중 흥미로운 편지 한 통을 발견했거든요. 당나라 시대로 추정되는 그 문서에는 동쪽 끝 땅으로 간 히브리 상인들에 대한 기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그냥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까지 온 유대 상인들 이야기려니 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 그들이 중국에서 더 동쪽으로 향했다는 내용이었어요. 해를 맞이하는 땅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오더군요. 그때 베이징 대학의 동료 교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한국의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된 제사 도구들이 중동 지역의 것과 비슷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처음엔 그냥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가 보내준 사진들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건 분명 제가 이스라엘에서 본 고대 제사 도구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그해 여름, 저는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솔직히 기대보다는 의구심이 더 컸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유대교와 관련된 흔적을 찾는다는 게 말이 되나 싶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서울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고층 빌딩들 사이사이로 보이는 산들, 그리고 그 산 위에 자리 잡은 작은 사당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가이드가 설명해 주길, 저 사당들은 산신령을 모시는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기시감이 들었습니다. 산 위의 높은 곳에서 신을 모신다는 개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았거든요. 호텔에 도착해서 한국의 전통 종교에 대해 찾아보니 더욱 놀라웠어요. 하늘을 숭배하고 칠성을 신성시하며 제사를 통해 신과 소통한다는 믿음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우연이라고 넘어가기엔 너무나 구체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주가 지나면서 제 일상은 서서히 균열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호텔 창문을 열면 보이는 북한산, 그 정상 부근에 자리 잡은 작은 암자들을 보며 묘한 불안감을 느꼈어요. 연구실에서 한국의 고대 제사 의식에 대한 자료들을 읽어가면서
이 나라가 정말 다른 곳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무속의 칠성제나 산신제 같은 의식들을 보면서 말이죠. 밤마다 같은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높은 산 위에서 별을 바라보며 누군가와 함께 기도하는 꿈이었습니다. 깨어나면 항상 가슴이 두근거렸고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다는 조급함이 들었어요. 동료들에게 전화를 걸어 제 발견들을 이야기해봤지만 모두들 그냥 흥미로운 문화적 유사성 정도로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점점 확신하게 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한국에 온 지 2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심각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종교학과 교수님과의 만남에서였어요. 제가 준비해온 유대교와 한국 전통신앙의 유사점들을 열정적으로 설명했는데 그 교수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거든요. 서구 학자들이 항상 하는 실수라며 냉담하게 반응하시더군요. 동양의 문화를 서구의 관점으로 해석하려는 오류라고 지적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발견했다고 생각한 것들이 모두 착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호텔로 돌아와서 밤새 고민했어요. 정말 제가 너무 성급하게 결론을 내린 건 아닐까? 유대인이라는 정체성 때문에 없는 연결고리를 억지로 만들어낸 건 아닐까? 그런 의구심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에서의 적응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경주로 답사를 떠난 저는 불국사 근처의 작은 박물관에서 운명적인 만남을 가졌어요. 그곳 학예사분이 제 연구 주제를 듣더니 갑자기 눈을 반짝이며 창고로 안내해 주시더군요. 혹시 이런 걸 찾고 계신 건 아닌가요? 라며 꺼내 보여주신 유물이 있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로 추정되는 청동 제사 도구였는데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그 도구에 새겨진 칠성 문양과 히브리 문자와 유사한 기호들이 함께 조각되어 있었거든요. 학예사분 말로는 지금까지 그 기호들의 정체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모양들이었습니다. 고대 히브리어의 변형된 형태 같아 보였거든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제가 찾던 증거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사실에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이건 더 이상 가설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경주의 작은 여관에서 저는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론 엄청난 발견에 대한 흥분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론 깊은 고독감이 몰려왔어요. 가족들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지만 시차 때문에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무엇보다 이 발견이 갖는 의미를 누구와 나눠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국에 있는 동료들은 아직 제 연구에 회의적이었고 한국의 학자들은 저를 성급한 외국인 연구자 정도로만 여기는 것 같았거든요. 창밖으로 보이는 경주의 고즈넉한 야경을 바라보며 문득 생각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대 역사가 과연 완전한 것일까?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정작 중요한 진실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곳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이 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조상들의 발자취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까지 이어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경주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길, 기차 안에서 작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께서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시더니 갑자기 말을 거셨어요. 제 옆자리에 앉은 할머니께서 계속 저를 힐끔힐끔 보시더니 갑자기 영어로 말을 거셨어요. Are you American? 이라고 하시는데 발음이 꽤 정확하더군요. 깜짝 놀라서 Yes, how did you know? 라고 대답했더니 할머니께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I worked at US base long time ago 라고 하시더군요. 서툰 영어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할머니께서 저를 자세히 보시더니 Jewish?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아셨냐고 놀라서 묻자 할머니께서 손짓을 섞어가며 설명해 주셨어요. 어릴 때 동네에 살던 외국인 가족이 있었는데 그들도 저와 비슷한 얼굴이었다고 하시더군요. 특히 매주 토요일마다 하늘을 향해 기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고 하시면서 Sabbath, right? 라고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장면들을 들으며 제가 찾던 흔적들이 일반 한국인들에게도 생생하게 남아있다는 사실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직후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의 김학예 연구사님과 만났습니다. 경주에서 발견한 유물 사진을 보여드리자 그분의 표정이 사뭇 진지해지더군요. 교수님, 사실 저희도 오래전부터 궁금해하던 유물들이 있어요 라며 특별 수장고로 안내해 주셨습니다. 그곳에서 본 것들은 제 상상을 뛰어넘었어요. 고구려부터 조선 전기까지 각 시대별로 발견된 의문의 제사 도구들이 진열되어 있었거든요. 특히 고려시대 청동기에 새겨진 별자리 문양을 보는 순간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올라 눈물이 났습니다. 그건 제가 어릴 때 회당에서 보던 칠성도와 거의 동일했어요. 김 연구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시더군요. 이 유물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하지만 교수님 연구를 보니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단순히 학술적 발견을 한 게 아니라 잊혀진 형제들의 이야기를 찾은 거라는 걸 말이죠.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 조상들의 마지막 안식처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강화도의 만이산을 오르던 중이었어요. 그곳이 한국인들이 가장 신성하게 여기는 제단이 있는 곳이라고 해서 직접 가보고 싶었거든요. 정상 근처 참성단에 도착했을 때 마침 지역 주민들이 전통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는데 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할아버지께서 저를 발견하고 손짓해서 가까이 오라고 하시더군요. 외국에서 오신 분도 함께 하느님께 인사드려 보세요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저는 말 그대로 전율했습니다. 그분들이 하늘을 향해 올리는 기도문의 구조와 억양이 제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히브리 기도와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특히 칠성을 부르며 조상의 영혼과 소통하려는 그 의식은 고대 이스라엘의 별 숭배와 본질적으로 같았어요. 제사가 끝난 후 그 할아버지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식은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 동안 지켜온 거예요. 언젠가는 그 의미를 아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고 믿었는데 오늘 그 사람을 만난 것 같습니다. 만이산에서 내려온 그날 밤 저는 지금까지의 모든 가치관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오늘 촬영한 제사 영상을 반복해서 보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평생 서구적 관점으로만 바라봤던 유대 역사가 얼마나 편협했는지를 말이죠. 할아버지께서 하늘을 향해 올린 그 기도는 단순한 민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조상들이 이 땅에 남긴 살아있는 증언이었어요. 갑자기 어릴 때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시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우리 조상들 중에는 아주 먼 동쪽까지 간 사람들이 있었단다라고 하시던 그 말씀이요. 그때는 그냥 옛날 이야기려니 했는데 이제야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어요. 제가 찾고 있던 건 단순한 학술적 증거가 아니라 제 정체성의 뿌리였던 거죠. 과거에 제가 죽고 새로운 제가 태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제 조상들의 영혼과 만났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복잡한 감정의 모순이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이상한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 아내는 당신이 너무 몰입하는 것 같아 걱정된다고 했고 아버지는 그런 억측으로 우리 전통을 훼손하지 말라고 언성을 높이셨거든요. 특히 랍비인 삼촌은 제 연구를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유대교의 순수성을 이교도 문화와 섞어버리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저는 이제 확신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전통신앙 속에 숨어있는 유대적 요소들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말이죠. 그런데 이 확신이 클수록 제 정체성에 대한 혼란도 커졌습니다. 과연 제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이 완전한 것일까? 아니면 제가 한국에서 느끼는 이 친밀감이 착각일까? 자국의 문화와 한국에서 느낀 감정 사이에 점점 깊은 틈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인물이 나타났습니다. 서울대학교 고고학과의 박 교수님으로부터 긴급 연락이 온 거예요. 교수님이 찾고 계신 자료와 관련해서 꼭 만나봐야 할 분이 계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분이 소개해 주신 건 80대의 제1교포 할아버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건너가셨다가 최근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이었어요. 그 할아버지께서 들려주신 이야기는 제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일본에서 살면서 만난 유대인 가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한국 출신이라고 주장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조선 땅에서 살던 사람들이야.
조상들이 그곳에서 수백 년을 살았어라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더 놀라운 건 그 가족들이 한국의 전통 제사 방식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그들의 제사상 차리는 방식이 한국 전통과 거의 동일했다고 하시더군요. 이 증언은 제 연구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주는 동시에 이 문제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사안이라는 걸 깨닫게 해줬어요. 제1교포 할아버지의 증언을 듣고 나서 저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미국에 있는 제 지도 교수님께 긴급 화상회의를 요청했어요. 지금까지의 발견들을 모두 보고했더니 교수님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에단, 자네 정신 좀 차리게. 그런 황당한 가설로 학계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싶나? 라며 격하게 반대하시더군요. 하버드의 명성에 먹칠을 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 순간 저는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교수님은 현장도 와보지 않고 어떻게 그렇게 단정할 수 있으세요? 제가 직접 본 증거들을 왜 무시하려고 하시는 거죠? 라 소리쳤거든요. 화상회의는 서로 언성을 높이며 끝났고 저는 처음으로 제 학문적 스승과 완전히 다른 길을 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동시에 제 내면에서도 격렬한 분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합리적 학자로서의 저와 직감적으로 진실을 느끼는 저 사이의 충돌이었죠. 이 모든 발견이 정말 객관적 사실일까? 아니면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몰입한 결과일까 하는 의구심이 계속 들었어요. 그 다음 주 모든 것이 동시에 터져버렸습니다. 하버드에서 공식적으로 제 연구 중단 통보가 왔고 가족들은 즉시 귀국하라고 압박했어요. 설상가상으로 한국 언론에서 제 연구에 대한 비판 기사가 나왔습니다. 서구 학자의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한국 문화를 자의적으로 해석한다고 비판했거든요. 그날 저녁 명동의 카페에서 혼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무기력감이 몰려왔어요. 지금까지 제가 확신했던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정말 제가 착각한 걸까? 너무 간절히 원해서 없는 연결고리를 만들어낸 건 아닐까? 휴대폰에는 미국에서 온 환한 메시지들이 계속 쌓여갔고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마저 저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학자로서의 신념과 개인적 확신, 가족의 기대와 학계의 압박 사이에서 저는 완전히 고립되어 있었어요.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파괴되고 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중 저는 인생의 갈림길에 서게 되었습니다. 하버드에서 최후 통첩이 왔어요. 일주일 내에 귀국해서 공식 사과문을 발표하든지 아니면 교수직을 포기하든지 선택하라는 거였습니다. 가족들도 매일 전화를 걸어 제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고 애원했어요. 특히 아내는 울면서 당신이 이상해졌다. 예전의 당신으로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의 기대도 부담스러웠어요. 김학의 연구사님은 교수님의 연구가 우리 역사에 새로운 빛을 비춰줄 것이라며 계속해달라고 부탁하셨고 만이산 할아버지는 하늘이 보낸 사람이라며 저에게 큰 의미를 부여하고 계셨거든요. 저는 심각한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안정적인 미국 생활과 가족의 평화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불확실하지만 제가 믿는 진실을 위해 모든 걸 걸 것인가? 진짜 제 내면의 목소리가 무엇인지, 제가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더 이상 확신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짐을 싸고 있던 마지막 날 밤, 호텔 방에서 우연히 발견한 작은 메모 한 장이 모든 걸 바꿨어요. 만이산에서 만난 할아버지께서 제 가방에 몰래 넣어두신 쪽지였습니다. 거기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젊은 학자님, 진실은 편안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신념을 지켰지 않겠습니까? 당신이 찾은 것은 학문이 아니라 혼입니다. 그 글을 읽는 순간 저는 번개를 맞은 것처럼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까지 겪은 모든 고통과 갈등이 바로 제 조상들이 겪었던 것과 같다는 걸 말이죠. 그들도 고향을 떠나 낯선 땅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싸웠을 거예요. 갑자기 모든 감정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느낀 그 친밀감과 확신은 착각이 아니었어요. 그건 혈연을 초월한 정신적 유대감이었고 수천 년을 이어온 신앙의 끈이었던 거죠. 그 순간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 새벽, 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하버드에 사표를 제출했어요.
동시에 가족들에게도 긴 편지를 썼습니다. 저는 제 조상들이 걸었던 길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들이 신념을 위해 모든 걸 버렸듯이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아침이 되자마자 김학의 연구사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한국에 남아서 이 연구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도와주시겠어요? 그분은 기뻐하시며 즉시 서울대학교와 연결해 주셨고, 그날 오후 저는 객원연구원 자격으로 정식 연구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많이 산 할아버지께 소식을 전했을 때였어요. 하늘이 당신을 이 땅으로 이끌었구나 라며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잃은 건 직업과 안정이었지만 찾은 건 제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었다는 걸 말이죠. 두려움보다는 설렘이 컸어요. 이제 진짜 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니까요. 한국에 정착하기로 한 결정을 내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마지막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제 연구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연락을 해오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주도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그곳에 사는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집에 대대로 내려온 비밀 제사법이 있는데 교수님이 찾는 것과 같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그 제사법은 완전한 히브리 의식 구조를 갖고 있었고, 심지어 고대 히브리어로 된 기도문까지 구전으로 전해지고 있었거든요.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조상들이 이 의식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며 수백 년간 비밀리에 전수해왔다고 하시더군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제가 한국에 온 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걸 말이죠. 제 조상들의 영혼이 저를 이곳으로 이끌었고, 이제 저는 그들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려야 할 사명을 받은 거였어요. 더 이상 돌아갈 곳을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새로운 뿌리를 내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정식 교수로 임용되어 동아시아 유대 디아스포라 연구소를 설립했어요. 전 세계에서 이 연구에 관심을 갖는 학자들이 모여들고 있고, 한국 정부에서도 공식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건 제주도 할머니의 증언을 통해 발견한 고대 기도문이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교에서 정식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더 이상 가설이 아니라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가족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처음엔 제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제가 찾은 진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만난 사람들은 이제 제 두 번째 가족이 되었고, 저는 이곳에서 진정한 정체성을 찾았어요.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한국인, 그 두 정체성이 전혀 모순되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한국이라는 나라는 제게 잃어버린 형제들을 만나게 해준 기적의 땅입니다. 여기서 저는 학자를 넘어서 인간으로서 완전해졌어요. 어쩌면 우리는 모두 잊힌 형제들을 찾아 헤매는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저는 한국에서 제 조상들의 발자취를 찾았지만 더 중요한 건 제 자신을 찾았다는 것이에요. 하늘을 우러러보며 기도하는 마음, 칠성에게 소원을 비는 정신, 조상을 기리며 후손을 생각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종교와 민족을 초월한 인간의 보편적 정신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마니산에 오르면 그 할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시면서 먼 곳에서 온 형제여, 이제 집에 돌아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한국은 제게 단순히 연구 대상이 아니라 영혼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어딘가에서 설명할 수 없는 친밀감을 느낀다면 그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한국에서 저는 학자가 아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 나라에서 잃어버린 형제를 만나보세요. 여러분도 저처럼 진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감동온기에 따뜻한 온기를 더해주세요.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